예,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지침과 반대되는 의견, 반대되는 판결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문고에 물어보거나 안전보건공단의 Q&A에 질의응답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것은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또는 행정 해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법원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는데요. 법원의 판사님의 의견은 유관 부처의 법률 해석이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판결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이 24년 1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과정을 설명하면서 오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7번 상시근로자 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알바생과 배달 라이더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해설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로 중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론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용부에서 종전에는 파견법 적용을 받는 산안법을 근거로 해서 상시근로자 선정을 했고 파견 근로자는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4년 1월 28일 최근 안내 자료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여론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는 얘기가 파견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피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는 종전의 행정 해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기존의 행정 해석은 유지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23년 6월 달에 정부 신문고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이때 상시근로자 수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파견근로자는 파견법 35조에 따라서 사용사업주를 산안법상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파견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21년도의 노동부 해석도 동일한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파견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산안법 제2조 사항의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별도 규정하고 있는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파견 근로자는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일관된 행정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검찰청의 내부 해석은 이와 상반된 의견인데요. 상시근로자 수에 파견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5조에서 사용사업주를 산업법상의 사업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중처법은 처벌 강도, 처벌 수위가 세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엄격한 형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데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파견 근로자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파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우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검찰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형법은 엄격히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확대 해석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언론은 이 상반된 의견을 통일되게 행정 해석을 내려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설서와 행정 해석은 단순한 유권 해석이고 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처법을 조사하는 수사관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중처법 위반을 수사하게 되며 그 결과를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검사들끼리 관리하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실제는 파견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는 현상이 유력하게 그 법무법인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업주, 배우자, 감사, 사회이사, 파견 근로자, 도급 근로자, 알바, 일용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는 물음표입니다. 도급 근로자는 아니고요. 알바, 일용직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파견법을 위반한 파견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11월 9일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위법한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 하더라도 파견법 6조에 따라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지만 실제로 직접 고용되지 아니하는 한 파견 근로자는 곧바로 사용사업주의 피용자라고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법을 위반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수를 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석하는 것은 파견법을 위반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파견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판례 문구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설령 위법한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 하더라도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뿐 파견 근로자가 곧바로 사용사업주의 피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비원들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러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고 5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그런 판결입니다. 다음 사항도 유사한데요.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고 통보로서 유효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며 사내도급과 파견 근로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서 파견법 2조에 따른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내용이 복잡한데요. 결론적으로 그 상시 근로자 수에 파견 근로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그런 대법원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발주자입니다. 건설공사 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로 시공을 총괄 지휘 관리하는 경우로 작업 허가서를 승인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건설공사 발주자는 중첩법의 책임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2023년 인천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결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시공 능력이 없어 도급한 경우로 공사감독, 품질감독이 수행할 수 있으며 작업허가서 승인, 공정회의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시행해도 건설공사 발주자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대법원에 가서 결론이 나야 확정적이지만 이 추세가 다소 유력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공문은 고용노동부에서 일선기관에 하달한 도급인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은 사업장 내에서 담당 부서의 직원이 공사를 설계하고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작업 허가서 발급 및 이행 여부 점검을 하는 경우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니고 도급인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행정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일근무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주 52시간 사용 지침으로 1일 8시간 초과가 된 경우, 누계 12시간인 경우 등은 연속근무 금지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12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반대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조건을 신규로 해석했는데요. 몰아서 연속근무가 가능하고 주 단위로 52시간만 넘지 않으면은 이틀, 3일 연속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유연한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최근 새로운 지침을 내놨는데요. 시간의 부여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산업보건의 채용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의 경우는 산업보건의를 의무 채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기업 규제 완화 특별법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은 제외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공기업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산업보건위가 자율적으로 채용하도록 행정 지도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운영인데요. 플랜트 협회 등 플랜트 업계에서는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근로자가 확보가 곤란해서 외국인도 발전소 건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비전문 취업비자인 E9 같은 경우는 발전소 건설에 투입이 불가하고 건설과 일반 작업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로만 한정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월 14일 플랜트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회의한 결과 비전문 취업인 E9 비자도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안을 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안전 이슈 위주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적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인구 소멸, 지방 소멸, 그리고 안전 실행력 저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